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건 뭐 다 알고 있잖아요. 삼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아주 쉬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천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사실은.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거. 이거 위에는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시쓰기, 뭐 충동에 빠지게 하라. 그냥 뭐 이건 텍스트에서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영감이란 영감 하잖아요. 어떤 떠오르는 그 느낌이나 감성을 영감이라고 않겠습니까? 신비로움이 있는 거죠. 영감이라는 거. 신비로운 심리 현상 또는 영적 체험 이런 것들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시에서 인위적이고 자기적으로 글 쓰지 않으면 그거 쓸 수가 없어요. 옛날 뭐 구름, 달, 해와 별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 시를 썼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시를 듣거나 읽고 감동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를 그냥 과격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어떤 그 독자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그 언어를 가지고 감동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하나 시가 있어서 제가 그냥 읽으면서 독해하겠습니다. 동굴시대네요. 어떤 동굴시대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시조인 뭐 환웅이라든지 또 곰, 또 웅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할게요. 동굴시대. 반짝이는 것들이 치고 올라온다. 누군가 제 길을 끌고 왔다가 빠르게 사라지자 잠시 밀실까지 환해지는 흉내를 내본다.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요. 긍정의 떨림으로 몸살나는 빛은 부스러기들만 떨어뜨렸다. 상당히 관념부죠. 이렇게 여기까지만 갖고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구석기 시대의 잠 속에서 가지고 놀던 벽시 몇 알, 마늘 먹고 천일을 들던 웅녀의 낀 화첩, 이제 새벽으로 갈아타지 않겠다. 먹구름을 닦으리라는 아침에 휘말리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약간 윤곽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웅녀는 당군왕검 어머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조선 건국신화의 우리가 시조모라고 하죠? 시조모. 네, 시조모인데 원래 웅녀는 곰이었어요. 곰이었는데 이제 웅녀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왕인 환웅에게 빌었어요. 천왕이하고 저하고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빌으니까 환웅이 내려가가지고 쑥 있잖아요. 쑥 자라는 쑥 한 줌과 마늘 20개를 줬어요. 그리고 37일 동안 21일 동안 빛을 안 보면 너는 사람이 될 거다. 참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웅녀는 그걸 먹고 참았어요. 22일 동안을 참으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됐는데 호랑이는 그걸 못 참고 사람이 되지 못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웅녀가 또 자식도 낳아야 이 세상을 이렇게 이게 자손을 번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단수에서 기도를 했어요. 신단수 밑에서 기도를 하니까 이제 단군 왕검이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단군 왕검 환웅 예를 들면 웅녀의 시조입니다. 우리 시조모라고 그러죠. 네, 시조모인데 여기서는 좀 천의를 막 들떴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조금 잘 못됐죠. 좀 더 이제 시적으로 좀 더 증폭을 시킨 것 같아요. 마늘 먹고 천의를 듣던 웅녀의 기억은 이제 눈곱 낀 화첩 그랬어요. 이제 이 말도 처음에는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뒤로 가면 이제 알 수 있는데 기억은 어제 눈곱 낀 화첩. 그러니까 화첩이라는 게 사진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곱이 꼈으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보이니까 이제 새벽을 갈아타야 되고 먹구름을 닦으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아래에 나오는 말은 퍼내도 끝없이 푸른 하늘이 딸려오는
빛을 서식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서식지라는 어떤 개체군이 살고 있는 곳 아니겠어요. 빛의 서식지. 그러니까 동굴 속에서 빛의 서식지라고 말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득식을 하는 말은 많은 무리를 이루어 수선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 세상에 소란에 헛배 부른 채 그랬어요. 이 채는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미 있는 그 상태로인 것. 옷 입은 채로 나는 잠을 잤다. 옷 입은 채로. 산 채로 호랑이를 내가 때려잡았다. 그럴 때 채자고, 또 채는 뭐뭐 하는 채 하는 거예요. 그냥 잘난 채 할 때 채자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 그럴 때 채로 쓰니까 태어난 채하다, 못 이기는 채하다, 못 본 채하다 할 때 그 채자를 쓰거든요. 이런 채자도 흔히 뭐 좀 잘못 쓸 수 있으니까 한번 짚어봤습니다. 잠과 깬 잠 사이에 천년의 굴줄로 나는 모호하다. 모호하죠. 기억은 어제 눈곱 낀 화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나를 통과하나 나는 한 번도 통과하지 않았다.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죽어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굴 시대를 썼는데 저희가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자꾸 이제 읽어보면 조금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텍스트로 넣어놨어요. 근데 이런 이제 시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괄호 안에 단어 넣어보기는 이제 시조를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시조를 모르고서는 진짜 시쓰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꼭 시조를 꼭 그렇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천경후사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먼저 경치를 말하고 후사 나에게 어떤 인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조는 시절 가도의 준말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했고 그 구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유상갑입니다. 눈부신 저 가을강에 기막힌 유상갑이네. 이미 떠난 양친 몸값 한산의 아내 몸값. 낙엽은 또 화로하는 고지서로 발끝마다 분비내게. 고지서로예요. 고지서로. 네. 또 고지서로. 그러니까 참 시가 좀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언뜻 보면은 이게 뭔 시조가 이렇게 뭐 이런 걸 좋다고 왜 하지만은 착상이 기가 막힌 거예요. 가을의 정취가 듬뿍 실려 있고요. 양친 몸값이면 여기 보면은 아내 몸값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막힌 위상값일 수밖에 없죠. 네. 갚을 길 없는 그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조 쓸 때 또 항시 이렇게 운율 3434 또 34 3543 이런데 이 운율 속에 이 45자 매일 드는 이 속에 그 언어를 집어넣고 글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항시 말했습니다만 이 주어진 행으로 시 재구성하기는 제 꽃이 이 집에서 뽑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흩어져 놨어요. 행을 몇 가지만. 그래서 이 행을 이렇게 흩어져 놨으니까 이거를 이제 맞추는 거예요. 이 의미는 나중에 시쓰기, 실제적 창작 시쓰기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만약에 어떤 제가 연필이라는 시를 써서 한 9행 정도 써가지고 흩어져 놓고 9행을 전체 흩어져 놓고 맞추라고 하면요. 10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못 맞춰요. 네,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초사나 이런 걸 좀 빼놓고 맞추라면 진짜 더 못 맞춰요. 예, 종결음일 같은 거 안 넣으면 더 못 맞추더라고요. 진짜 3개, 4개 이렇게 있으니까 이놈을 이렇게 맞추라는 걸 자꾸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생살 터지도록 개망초입니다. 개망초는 꽃말이 화해예요. 화해.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꽃 중에 가장 많이 피어있는 개망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애들한테는 아이들한테 할 때는 달걀 후라이꽃이라고 이렇게 많이 그것도 정식 명칭이에요. 달걀 후라이꽃도 정식 명칭입니다. 예. 그러니까 두 해살이 풀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초하는 한 해살이 풀,
씨가 떨어져서 뿌리까지 고사해버리는 거를 한 해살이 풀이라고 하고요. 두 해살이 풀은 씨가 떨어져서 오래 나고 뿌리가 살아있어서 다음 해까지 사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해살이라고 그래서 한 3, 4년 더 사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뭐 국화라든지 이렇게 풀들 있지요. 억새라든지 이런 풀들은 여러 해살이라고 합니다. 2, 3, 1입니다. 밑 빠진 희망의 시기에 지천으로 피어. 밑 빠진 희망의 시기라고 보면 일제 치하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지천이라는 것은 땅과 하늘이 아니에요. 지천이라는 우리가 막 지천으로 많다 그러잖아요. 천할천자입니다. 예, 그냥 아주 흔하다 그 말이에요. 예, 지천으로 피어 창백한 세월을 겨냥했을러. 목표를 정하여 겨루는 것을 겨냥이라고 합니다. 한숨마저 공숭으로 날려버리고자 소금꽃 앓는 소리. 달걀꽃 배금인족. 소금. 꽃 앓는 소리. 조용한 함성이다. 아까 지금 말했죠? 역설법 비슷하면 조용하고 함성하고 대비를 시켜서 그 억구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용한 함성, 고요한 소요, 뭐 멀거나 가까운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역설에 가깝게 씀으로써 시를 좀 더 증폭시키고자 의미를 증폭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삼천리를 다 바꿔서서 소소한 생명을 가름하고 있구나. 삼천리를 다 받고 있다.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우리나라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그러죠? 삼천리를 어디서 어디까지 삼천리라고 합니까? 네, 맞습니다. 백두에서 하는 의주입니다, 원래. 의주에서 서울까지가 천리,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천리, 부산에서 제주까지가 천리거든요. 근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의주까지입니다. 소소한 생명을 가늠하고 있거나. 소소하다는 건 힐소자예요. 소소, 힐소, 하얗다는 거예요. 예. 가늠한다는 것은 일정한 목표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헤아려 보다 그 말이에요. 상고머리 소년이 가던 길 멈추고. 제일 위에서 두 번째 행에 상고머리 어린이 나왔잖아요. 이런 걸 갖고 수미쌍관법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앞에서 한 말을 뒤에서 반복함으로써 의미를 좀 강조를 좀 더 시켜주자. 그래서 그럴 때 수미상관법을 쓰면 좀 좋습니다. 예. 처음에 시창작 할 때는 이런 법을 좀 쓰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그놈을 한 번 더 함으로써 좀 더 의미를 좀 확장을 시키거나 의미를 좀 축소시키거나 또 의미를 깊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수미상관법이라고 상관법이라고도 하고 쌍관법이라도 하고 그럽니다. 반도 허리를 휘감은 풀뿌리 근성을 쫓아 발꿈치를 들어 올리고 있다. 자, 반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반도라는 것은 이 대륙이 있어요. 5대양 6대류잖아요. 대륙에서 뻗쳐 나온 부분. 우리 이태리 반도처럼 이렇게 쭉 나왔죠. 삼면이 바다로 된 그 대륙하고 연결된 곳. 그걸 반도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포항이나 가면 간절곶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곶은 반도나 그 조그만 땅에서 이게 곶뿌리처럼 튀어나온 거예요. 그거를 곶이라고도 하고요. 갑이라고도 합니다. 갑. 네, 한자로 갑. 그게 곶이에요. 곶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걸 좀 알아놓으시면은 좋습니다. 자, 첨삭하기네요. 첨삭하기는 글 내용의 일부를 이렇게 좀 고치거나 잘라내는 거예요. 종이컵 커피. 종이컵 커피입니다. 눈물 글썽이며 다가서고 있었지. 그러니까 무조건 다가선다고 하면은 잘 모르잖아요. 여기다 구체적으로 자판기라는 걸 넣어요. 좌판기가 아닙니다. 자판기입니다. 자판기. 대부분 좌판기라고 이렇게 글 써오라고 하면 그렇게 좌판기라고 해요. 예, 자판기예요. 예, 그러나 그녀는 없었어. 이거는 나중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 구절이 이 연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이 연이 없으면 또 다르게 형태가 바뀌거든요. 자, 종이컵을 국에서 후지통에 툭 넣잖아요. 아픔이란 그때만 지나가면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일회용 통증. 그 아픔이라는 것은요, 대체적으로 일회용 통증이에요. 우리가 손을 비었잖아요. 우리 김성아 선생님처럼 손이 다쳤어요. 그러면 일회용 통증이에요, 이게. 예. 예. 이제 일회용 통증이 아니고, 날이면 날마다 쓰시는 그거는 이제 진짜 병원 가야죠. 이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일회용 통증처럼 미확인 상태로 나르를 빼야 돼요. 구겨 던질 때 누가 나를 받아주겠어? 그래야 돼요. 막아주겠어가 아니고 받아주겠어. 예. 허공이 천만의 헛것들 그랬어요. 허공이 뭐 이렇게 받아 죽었어요? 그냥 내버려버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종이컵이 화자니까 저라고, 그러니까 글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지금 안 받아준다 그 말이에요. 예. 조용히 커피를 들고 이 말은 이렇게 써야 돼요. 혼자 자판기에서 커피를 빼들고 묻고 싶었네. 나는 이 세상이 무엇이냐? 세상에 대고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물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줄 쳐야 돼요. 죄를 담으려면 내 몸이 작고, 죄를 퍼내려면 내 몸이 너무 커. 이 말뜻은 집에서 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조를 했는데, 죄를 담으려면 내 몸이 작고, 죄를 퍼내면 내 몸이 커. 이렇게 했어요. 사는 게 얘들 놀이 같지. 담아보아야 기껏, 고작해야 슬픔 한 모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눈물 글썽이며 자판기에 다가서고 있었지. 그러나 그녀는 없었어. 이 말을 살리려면 아래 것도 이제 계속 해야 되죠. 만약에 이 위에 연을 없애려면 여기서 끝내야 돼요. 슬픔 한 모금. 이렇게 했는데 아래 거 한번 더 해볼게요. 울만하니 하늘도 달아나고 그녀도 없었어. 여기에 한 줄 더 들어가요. 미천이 다 드러낸 바닥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는 대체로 그 언어에 대해 서로 이렇게 각을 세워요. 각을 세워놓고 이게 여기서 이렇게 자꾸 각을 세우고 각을 없애기도 하고 모나게도 하고 또 둥그렇게도 하고 자꾸 그래서 이 시를 자꾸 이렇게 궁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크게 확장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 조그마한 게 종이컵에 담긴 그 커피 이 잔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부분 감상을 한번 해볼게요. 부분 감상은 이제 시를 읽다가 좋은 부분이 있으면 부분 쓴 것이니까 제목하고 너무 동떨어지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나온 이동이라는 시가 있으면 이걸 인터넷에 쳐서 한번 전문을 한번 보셔도 좋을 거예요. 예. 이동입니다.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고통은. 발바닥에 가시가 박힌 코끼리의 눈에 사람들은 칠리를 뿌렸습니다. 코끼리는 눈알이 빠질 것 같았지만 빠진 건 가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칠리라는 그 매운 고추예요. 고춧가루를 코끼리 눈에다 막 뿌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뿌렸으면 얼마나 이게 아리고 쓰리겠어요. 근데 오히려 코끼리는 괜찮은데 코끼리에 박힌 가시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이 고통이 독합니까? 그러니까 요즘 독한 누게리병이라고 제가 아시는 분들도 지금 병원에 좀 두 분이나 이게 누워 계시는데 이 누게리병은 희귀병인데 근육이 이렇게 아픈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병에 걸리면 아프다고 그러네요. 멀쩡했었는데도 갑자기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병원에서 오늘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해서 가네요. 부분 감상입니다. 즐거운 제사예요. 음력 9월 모일 어느 땅밑을 드나들던 바람이 됐어요. 음력 9월 모일 아무 날이라는 모일이라는 건 아무 날. 그러니까 모월 모일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 달 아무 날에 조금 열어둔 문으로.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는 문을 약간 열어놓는다네요. 제가 어렸을 때도 약간 문을 열어놨어요. 왜 그러냐? 추워 죽겠는데.
망자가 들어오셔야 되니까 문을 이렇게 열어두시는 거예요. 네. 문으로 아버지가 들어서신다. 산 것과 죽은 것이 뒤섞이면 이리 고운 향이 날까. 그 향의 술잔을 돌려서 나는 또 맑은 것만큼 시린 것이 있는가 생각한다. 그 향의 술잔을 돌린다. 그 말이었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그 제사를 지낼 때 향을 꽂아요. 그게 향을 꽂으면 연기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술잔에다가 이렇게 술을 따라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른쪽으로 돌리게요? 왼쪽으로 돌리게요? 왼쪽으로 돌립니까? 왼쪽.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왼쪽으로 돌린다고요? 정말로? 정말로 왼쪽으로 돌렸어요? 자, 제가 이제 그래서 퀴즈예요.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오른쪽으로 돌려요. 오른쪽으로 돌리는데 왜 오른쪽으로 돌리냐면 이렇게 하면 시간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망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왼쪽으로 돌려야죠? 망자가 볼 때는 시간이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네. 저희는 오른쪽으로 돌려야 돼요. 저희는 향 위에다 놓고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예례에는 없어요. 예서에는. 네. 네. 오른쪽으로 돌리면 상대방이 볼 때, 돌아가신 분이 볼 때는 왼쪽으로 돌려요. 근데 그게 시간을 거꾸로 해서 그 시간과 만나는 거예요. 자손들하고. 그렇죠? 자, 그게 하나 뜻이고, 자, 향불 위에다가 잔을 오른쪽으로 돌려요. 3번을 돌려요. 예서에는 없는 말입니다. 3번을 왜 돌릴까요? 몰라, 그냥 넣고 드십시오 하면 되는데 왜 돌릴까요? 그렇죠. 이게 잠시나마 어른한테 드리는 술인데 찬 술을 부어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약간 데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향불에다 돌리냐면 이 연기는 하늘에 속해요. 그 술은 땅에 속해요. 그래서 무덤 같은 거나 성묘 갔을 때 무덤에다 이렇게 술을 뿌리고, 또 우리가 배에 섬에 가면은 배에 이러시는 분들은 고수레라고 해서 꼭 바다에다 뿌리잖아요. 술을 뿌림으로써 그런 어떤 신들을 불러오는 겁니다. 망자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리는 것은 정성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정화의식이나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예서에는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그윽한 술이 뭘까요? 그윽한 술. 이 세상에서 가장 그윽한 입술입니까? 네, 맞아요. 근데 젤로 좋은 물이 맹물이라네요. 맹물이라고 해서 현주라고 합니다. 그거를. 맹물을 현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맹물이기 때문에 모든 맛의 으뜸의 근원이고요.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무루 기원을 이룬대요. 그러니까 어머니나 정한수라고 해서 참 빌잖아요. 그 물이 현주라고 합니다. 현주. 그렇게 하시고 되겠습니다. 좀 여담이 길었네요. 자, 3만 광년을 풋사과의 속도로 얘기했습니다. 죽은 옹이는 사과의 말을 듣는 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죽은 옹이, 그러니까 옹이, 우리가 이게 나무 옹이가 있잖아요. 그것이 기래요. 지금 사과의 말을 듣는 기래요. 화자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지난 가을 찢어진 가지가 있고, 그건 방향의 편애. 편애라는 것은 한쪽으로만 유달리 사랑하는 것이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저도 부모지만은 부모님 그러잖아요. 10자식 다 안 아픈 데 없다. 그렇지만 또 편애해요. 막둥이 더 편애하고 또 큰아들 편애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특히 이제 막둥이 못 살으면 정말 줘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북향에도 쓸모없는 편애가 한창이다. 쓸모없는 편애. 이게 뭘까요? 대체적으로 과일은 동에서 동남쪽 이쪽이 과일을 많이 열어요. 근데 북쪽에는 그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과일도 열어도 부실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과수원에서도 많이 잘라냅니다.
그쪽을. 그러니까 옹이가 많죠. 예, 그래서 이제 북향에는 사과가 많이 열리지 않아서 잘라내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